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승리로 이끌어줄 친절한 쌤입니다. 자, 이번 첫 강에서는요, 집합, 명제, 그리고 수의 기본까지 쭉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지도처럼 보이는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OT 강의를 좀 참고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쭉 노란색 부분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순서대로 따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 시작해 볼게요. 자, 집합의 표현에서는요, 조건제시법을 여러분이 굉장히 잘 이해하시고 사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보이는 예문은 되게 쉬운 거죠. 일단은 볼게요. 주어진 집합 A가 있는데 얘를 바라고 있죠. 바. 자, 바 왼쪽은 이거 자체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자체로 원소입니다. 알겠죠? 바 왼쪽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통째로 원소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로 바 오른쪽이 원소를 구할 수 있는 원소의 특징을 말해주는, 원소의 조건을 제시해주는, 이것이 바로 원소의 공통된 성질이라고도 나와있죠. 원소의 조건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이군요. 자, 이때 원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길 잘 보시면 되는데,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2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짝을 이뤄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1과 2,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물론 이 정도는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암산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복잡할 때를 대비해서 표 사용하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볼게요. A가 될 수 있는 값, B가 될 수 있는 값을 써보도록 하죠. 자, A가 될 수 있는 값은 1, 마이너스 1, B는 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더하기로 했습니다. 더하시면요, 3이고요. 더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시면 1. 자, 더해서 얼마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지금 다 다른 값인가요? 네. 그러면 슉 나열해 주시면 돼요. 자, 바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쭉 가십니다. 이왕이면 작은 수부터 가실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리고 1, 그리고 3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집합 B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바를 기준으로 왼쪽이 이거 자체로 통째로 무엇이라고요? 원소가 됩니다. 자, 바 오른쪽은요, 원소의 성질 혹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도 한번 표 형식으로 적어볼게요. 본인이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자, A는 1, 마이너스 1이고요. B는요, 2하고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계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A와 B를 곱해서 원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곱하실게요. 곱하면 2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곱하면 2가 되겠습니다. 자, 원소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4개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중복되어 있는 거는 한 번만 적는 겁니다. 원소는 2개죠. 따라서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2와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조건제시법,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집합 B가 요래요래 있어요. 뭐 도형은 동그라미든 네모든 상관이 없고요. 이 안에 원소를 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집합을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 짱이죠. 나중에 집합 연산할 때도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벤 다이어그램을 잘 이용해 주세요. 자,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왔네요. 방금 언급했던 벤 다이어그램. 자, 집합의 포함 관계는 크게 종류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네, 두 집합이 있는데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쏙 들어가 있네요. 자, 이것을 원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뭘 만족하고 있을까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다 몽땅. 누구의 원소죠? 네, 집합 B의 원소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포함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는 B의 부분적인 집합입니다. 라고 해서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번에는요. 일반적인 두 집합의 관계를 말해요. 다른 말이 없다면 두 집합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겹쳐지는 부분이 있게끔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는 집합의 두 집합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이고 여기는 무엇이고 여기는 무엇이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궁금해 하시고요. 자, 요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이 어떠한 관계입니까? 네, 얘랑 비교하면은 겹쳐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쓰죠. 자,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죠? 교집합한 부분이 없다. 자, 우리가 없는 집합, 원소를 갖고 있지 않은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집합한 부분이 공집합이요 했을 때 이 두 집합의 관계, 그림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요? 서로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수에서도 서로소 관계가 있긴 하죠.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도 하지만 집합에서의 서로소 관계라는 얘기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두 집합의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바로 집합이 연산하기 전에요. 이런 그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 하나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경우의 수라는 것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되게 쉬워요. 자, 일단 문제를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볼게요. 집합 A가 있습니다. 원소가 몇 개인가요? 원소가 4개입니다. 첫 번째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봤네요.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즉 A란 집합이 요래요래 있는데 부분 집합이 누구인지 몰라요.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X란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몇 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원소 각각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야, 1, 너 이리 와봐. 너 여기 있을래? 여기 있을래? 그럼 1은 선택권이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그러면은 1이라는 원소 2, 3, 4한테 물어봅니다. 들어간다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나 안 갈 거야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권 2는 동그라미 아니면 X가 돼요. 마찬가지로 2한테도 물어봐요. 야, 너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이는 들어가느냐? 아니냐?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겠죠. 나머지 원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샘플로 하나만 좀 볼까요? 만약에 1은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이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집합 X를 만들었다라고 친다면 뭐예요? 집합 X는 원소를 1과 2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1, 2가 있고 3, 4는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X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만족했나요? 당연하죠.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 경우의 수만큼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집합 X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거 아니면 이거 2가지 각각의 2가지 각각의 2가지 각각의 2가지 해서 2의 4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16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정답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설명한 과정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 튀어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주어진 원소들한테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해서 이게 지수라고 하죠. 및지수죠. 이 지수에 놓여져 있는 그 숫자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원소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선택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죠. n이라고 쓰고 괄호한 다음에 그 안에 집합을 집어넣어주면 그게 바로 그 집합의 원소의 수가 된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밑은 항상 2가 되어야 되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조금만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원소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저 X라는 I는 반드시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2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2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2는 선택권이 사라졌어요. 얘는 왜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럼 나머지 선택권이 있는 아이가 몇 명입니까? 1, 3, 4 세 가지잖아요.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갈래 말래 이런 식으로. 따라서 전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에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이 3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전체 원소수에서 선택권이 없는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은 8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원소 3,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 3, 4는 저기 X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3, 4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자, 3, 4는 선택권이 아예 없으므로 제껴버리는 겁니다. 선택권이 있는 아이가 몇 명이에요? 1과 2예요. 너 갈래 말래 갈래 말래. 자, 둘 다 만약에 5, 5를 선택하면 여기 1, 2가 들어가 있겠죠. 5X면 1만 들어가 있겠죠. X 5면 2만, XX면 다 안 들어가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1도 X고 2도 X다. 자, 이 경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집합이죠. 자,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거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우가 2에 선택권이 있는 게 2명인 거니까 2의 제곱이 돼요. 자, 경우는 구했지만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전체 원소의 수에서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원소수 2가지를 제외하고 선택권이 있는 원소의 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거 응용하는 버전 다 풀 수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것까지 괜찮으셨어요? 자, 지금 제가 집합의 표현부터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가볼게요. 집합의 연산이라는 거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자, 수에도 연산이 있다면 집합에도 연산이 있는데요. 연산의 의미라는 것은 뭔가 규칙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계산이라고 꼭 덧셈 뺄셈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규칙에 맞게끔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연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말이 없다면 집합의 연산을 이야기할 때는 전체 집합 안에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2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아까 왜 집합의 벤다이어그램 포함 관계를 말할 때 3가지 그림을 말했어요. 완벽하게 포함이 되는 거, 교집합이 있는 일반적인 그림, 분리가 돼 있는, 즉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의 관계. 근데 일반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2개의 집합에 대해서 이 빨간 라인을 좀 쳐다보세요. 여기를 다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뭐라 했죠? 다라고 했습니다. 다라고 할 땐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행동으로. 이리 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 말합니다.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자면 집합 A의 원소이거나 고급지게 말하면 목소리 이상하네요. 자, 집합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B의 원소라고 해서 이거는 A 합집합 B라고 읽죠. 이 말은 이만큼을 다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집합에 있는 원소는 이럴 수 있겠네요.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다 있거나. 그 또는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M만 있어도 되고 여기 M만 있어도 되고 둘 다에 있어도 돼요 라는 말이 또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에만 있거나 아니면 둘 다에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만 있거나. 자, 지금 제가 말한 거에서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생겼네요. 자, 볼까요? 나 여기만 말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 집합을 동시에 말하는 거잖아요. 연산이라고 친다면 A, B에 모두 다 걸쳐있는 교집합한 부분을 나는 말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A, 교집합 B를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합집합, 그리고 얘는 교집합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얘기고요.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여기에만 있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쵸? 바로 이거죠. 오로지 A에만, 즉
A에만 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연산 차집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A에서 B를 제외한 오로지 A에만 있는 건데요. 조심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얘가 말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A 집합에서요.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이거보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조건제시법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나 이걸 표현하고 싶다. 원소는 X인데요. 그 원소는 반드시 A에는 있고요. 절대 B의 원소이면은 안 돼요 라는 거. 이게 원소 기호잖아요. 배운 거 다 써먹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A에만 있는 거. A 차집합 B라고요. A 차 B라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디가 나오셔야 돼요? 여기가 나오셔야겠죠. 여기는 뭘 말합니까? 자, 이거 했으니까 알겠죠. B 차 A라고 해서 이 집합에 있는 원소는 반드시 B의 원소인데요. 절대 A의 원소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필요해서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느끼겠지만 나 이 바깥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바깥 부분. 그러니까 뭔가를 세팅해 놓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여집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이 A라는 집합 하나만 놓고 보자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 연두색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만큼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A 제외한 나머지. 영어로 그냥 제외했다. 그 C로 시작하는 뭐 거식이 있어요. 그죠? 자, A의 여집합이고요.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여집합을 말할 때는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하는데 어디까지 가요? 그러니까 전체를 딱 잡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집합을 얘기할 때는 전체 집합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집합 말할 때는 전체 집합 꼭 있어야 되고요. 그 응용 버전 한번 해볼까요? 나 A랑 B를 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고 싶어요. 그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기합니다. A랑 B를 합한 부분의 나머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다 보니까 이걸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만들어진 건데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얘들이 갖는 정확한 의미만 아시면 되고요. 문제 나올 때마다 뭐 하시면 돼요?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가 나타내는 부분 정확히 어디인지를 캐치하셔서 쓰면 돼요. 되게 쉽겠죠? 네. 근데 몇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해두면 여러분이 편한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얘기해 볼게요. 봅시다. 짜잔. 자, 근데 되게 쉬워요. 봐봐요. 아까 U가 뭐라고 했어요? 전체라고요. 전체를 제외하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없는 게 뭐라고요? 숫자 0 아니죠? 0이라면 안 되죠? 네, 공집합. 공집합 없다. 자, 그럼 또 생각해봐요. 공집합의 여집합. 막연하죠? 내가 아까 여집합 뭐라고 했어요? 전체에서 걔를 뺀 거라고요. 얘는 이만큼은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는 건데 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다 남아있겠죠? 다 남아있으니까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번에는요. 여집합의 여집합. 뺐다가 다시 또 빼요? 되게 웃기죠? 자,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A가 있어요?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얘겠죠. 그럼 뭐예요? 이건 A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거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배운 거 써먹을까요? 아니, 자기 자신이랑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A랑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잖아. 이거 외우면 뭐예요? 바보죠. 그러면 두 개는 뭐예요? 서로서 관계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기본만 알면은 다 응용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이 밑에 거 볼게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라고요. A랑 A 여집합을 다라고 했잖아요. 다 색칠해야겠죠. 그가 누구예요? 전체가 되겠죠. 외울 거예요? 안 외워도 되죠. 자, 이거 방금 말한 거네요. 겹치는 거 없어요? 공집합. 그러면은 이게 많아 보여요? 안 많죠. 왜요?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살짝 맛을 보여드렸는데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용어잖아요. 어디 가서나 배웠네 라고 이렇게 좀 티를 내고 싶을 때는 요 정도 용어 정도는 하나 알아주시면 좋아요. 수학자분이십니다. 모르간 하시면 돼요. 자, 그러시면은 저거는 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합집합의 여집합인 거니까 A와 B를 다 색칠한 것의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만 말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해지셨어요. 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했겠지. 아, 저 색칠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기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겠죠. 그게 뭐 100일이 걸렸는지 1000일이 걸렸는지 우린 몰라요. 우린 근데 지금 내가 쓰는 순간 여러분은 저 2초 만에 알게 되는 거죠. 자, A를 제외한 나머지를 빨간색 세로선으로 색칠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거는 A의 여집합입니다. 자, 이제 주황색으로요. B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B 여집합을 가로선으로 할게요. 자, B를 제외한 나머지 가로선 이렇게. 그럼 세로선이랑 가로선이 겹쳐지는 부분을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슥슥슥 색칠할게요. 세로가로 어때요? 똑같이 색칠됐네요. 즉 A 여집합이랑 주황색 B 여집합 어떻게 한 거예요? 교집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합집합 전체의 여집합은 각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자, 마치 여기서 이렇게 적용한 것 같죠? 그래서 A의 여집합, 합집합의 반대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만 머릿속에다가 인식시키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나타내는 부분이 항상 일치한다. 드모르간이라는 수학자분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적용 가능하겠죠. 그럼 교집합 전체 여집합은 각각의 슝슝슝 가는 거예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고요. 마찬가지죠. A의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전체 여집합. 자, 그러면은 뒤에 것도 또 간단히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원상복귀, 자기 자신. 자, 교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위치를 바꿔요? 바뀌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두 집합을 가지고 교집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잠깐. 자, 우리가 차집합을 공부했잖아요. 재미있는 사실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나 여기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쵸? B 차 A라고 했죠. 잘 봐요. 이 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쟤랑 같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B를 기준으로요.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색칠해보면 A를 제외한 나머지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이랑 B랑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어디예요? 빨간색 부분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랑 방금 내가 색칠한 이 부분이 같네요? 이게 뭐예요? B 차 A. 자, 변한 게 뭘까요? 마치 가운데 교집합이랑 뒤에 있는 여집합이 갑자기 뭘로 바뀐 것 같아요? 차집합으로 바뀐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연산을 배우는 재미는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맛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있어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요령은 교시, 이런 교시차 하시면 돼요. 교시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집합 우리가 연산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자, 마무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 쭉 지켜와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느끼셨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는 원소의 수도 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걸 해볼게요.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것도
기본만 아시면 돼요. 진짜 기본만 아시면 돼요. 유한집합이라는 얘기 뭐예요? 끝이 있다라는 얘기죠. 더 쉽게 말하면 야, 너 원소 몇 개야? 라고 몇 개인지 셀 수 있으면 다 유한집합인 거예요. 자, 이때 A집합과 B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합집합한 거니까 여기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를 셀 때 2가 있어요. 2. 자, 2가 내 앞에 있는데 얘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중복 셉니까? 아니죠. 한 번만 세잖아요. 동일한 원리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원소수가 몇 개 있다는 것에요. X개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셌더니 여기에는 Y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겹쳐지는 부분에 원소가 몇 개 있나 셌더니 Z개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한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죠. 자, 그것을 지금 방금 말한 걸 그대로 옮기면 이거예요. A와 B를 합집합한 그 부분의 원소의 수는 나 여기 X개 더하기 여기 Y개 더하기 Z라고 할 건데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친구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셀 수 있어요. 그러면은 X 더하기 Z개라고 하겠죠. 이따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난 셀 건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Y 더하기 Z. 어머나 세상에. 같아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뭘 빼줘야 돼요? Z 두 번 더해졌잖아요. 겹치는 부분을 중복 세웠다가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빼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뭔가 공식 아닌 공식 같은 너를 만든 거죠. 자, 이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집합 A의 원소의 수 더하기 얘는 집합 B의 원소의 수에서 뭘 뺀다? 그렇죠? 겹쳐지는 부분의 원소의 수를 빼면은 그것이 합집합한 원소의 수가 돼요. 네모에 들어갈 것은 그렇죠? 교집합한 부분의 원소의 수를 빼주시면 돼요. 근데는 교집합한 부분이 없다면,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이거 얼마가 돼요? 0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수는 그냥 각각의 원소의 수의 합입니다라는 결론이 탄생이 되는 거죠. 즉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네가 나타내려는 부분이 어딘지를 바라보시고요. 그 부분의 원소의 수를 실제로 세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때도 벤 다이어그램을 정확히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의 중요한 내용을 다 지금 짚었어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과 연계지어서 명제를 공부할 거거든요. 잠시 쉬었다 가보겠습니다. 자, 명제는요. 한 가지면 아시면 되는데요. 명제란 참이나 거짓 두 개 중에 하나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만 명제가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거든요.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아름다워야 돼요. 즉 꾸밈이 있는 말은 수학에서 명제가 아닌 거죠. 누가 봐도 기준이 명확해서요. 그 기준에 맞게끔 참 혹은 거짓 두 개 중에 한 개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것만 명제가 됩니다. 또 명제를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게 보여줄 수 있는 구조가 있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명제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구조만 좀 살펴볼게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면 앞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다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결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생각해봐요. 뭐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뭘 알아볼 거 아니에요. 적용해서 결론을 알아보겠죠. 그럼 우리는 말하겠네요. 참 아니면 거짓 두 개 중에 하나를 분명히 말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 구조 자체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명제란 얘기죠. 이해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이 자체는 특별히 우리가 조건 명제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구조 자체가 바로 명제가 됩니다. 조금 더 예쁘게 일반하면 이거예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읽어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기로 약속을 했고요. 아직 참 거짓을 모르는 상황일 때는 그냥 구조를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해서 대문자 씁니다. 결론을 만족하는 값들이 있겠죠. 걔를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해서 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이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참이 되려면 뭘 만족해 줘야 될까요? 볼게요. Q라는 집합 안에 P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생각해봐요. 얘를 만족하는 값들은 항상 누굴 만족할 수밖에 없을까요? Q를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즉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준다면 우리는 P이면 Q이다는 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짝대기 한 개만 넣어주면은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입니다. 약속된 기호 체계는 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주어진 조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가 결론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럼 거짓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이 4가 되는 x는 누구누구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랑 2가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원소는? 근데 2밖에 없어요. 이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죠.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2 때문에. 즉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이 값을 여기다 적용하면 가정은 만족해요. 하지만 얘를 일로 가지고 오면은 마이너스 2라는 수는 2가 아니잖아요. 가정은 만족했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값이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명제 자체는 거짓이 됩니다. 이거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명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x는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제가 이 위에 거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물어보면은 되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2가 아니면 제곱해서 4가 아니잖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명제가 있는데 이거의 참거짓을 따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애매해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문장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는 바로 대우거든요. 문장 구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여기라고요. 바꿀 역자잖아요. 위치를 바꾸고요. 그리고 그 상태를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대우라고 합니다. 일단 적어볼게요. 봅시다. 얘가 일단은 명제의 대우가 되겠죠. 얘를 부정하면은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부정하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조건을 부정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위치를 바꾸시면서 부정하는 것을 대우라고 하는데 명제와 대우의 되게 재미있는 관계를 알려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P 이것이 만약에 참이라면요. 이걸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거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집합의 포함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건 명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예쁘게 잘 적으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얘는 조건 Q를 부정하는 거죠.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참이에요가 되는 거죠. 오? 무슨 말이에요?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얘가 뭐라고요? 바꾸고 부정하는 것을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대우가 뭐예요? 참이라는 것을 알아냈잖아요.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명제가 거짓이면은 대우도 거짓입니다. 명제와 대우의 참거짓은 일치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애매한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되게 복잡한데? 자, 이거를 바꿔서 부정하면은 제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명제면 이 명제의 대우는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가
거짓인 건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알았잖아요. 뭐예요? 거짓인 거죠. 그럼 명제가 거짓일 때 보여주는 얘가 발예거든요. 찾아볼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잖아요. 얘가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가 뭐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반대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준비해 볼게요. 마이너스 2는 2가 아니니까 가정을 만족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은 4가 되니까 이 결론을 만족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복잡할 경우에는 그거의 대우의 참 거짓을 확인해 보면 된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머릿속에 우리가 구조를 좀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가볍게 한 번만 보시면 돼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그냥 그게 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명제면 얘가 역이 되는 거니까 명제와 역의 관계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자, 가정 자체를 부정해요? 결론 자체를 부정해요? 그냥 이런 부정하는 구조가 있다. 얘를 부정해, 얘를 부정해 이런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명제와 대우의 관계. 위치가 바뀌면서 각각 부정되면은 대우. 얘가 명제면 대우. 마찬가지죠? 여기서 부정을 한 다음에 바꿔도 괜찮아요? 이게 명제면 대우. 명제면 대우. 명제와 대우 관계에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주어져 있는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기 애매할 때 그 명제에 대우인 I를 적어놓고 참거짓을 따지면 된다. 이 모든 사실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알 수가 있다. 이거 하나만. 자, 이제 수의 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학교 과정을 거쳐서 고1, 고2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중고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수 체계를 계속 공부해 왔어요. 이유는 수를 분류할 수 있어야지만 수의 성질을 정확히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수의 중요한 특징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떻게 돼요? 네, 0 이상입니다. 양수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고요. 음수 제곱하면 네, 양수고요. 0의 제곱은 0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되게 많이 쓰여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야를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방정식을 풀 때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약속을 해야겠죠. 제곱했는데 음수인 아이도 써먹긴 해야 돼. 라고 해서 만든 거 실수가 아닌 허상의 수. 이미지네어리 넘버. 그래서 I라고 하죠.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고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I는 우리가 약속하기를 루트 마이너스 1. 근호환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필요에 의해서 만든 I죠.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I가 등장하는 형태의 수를 우리가 허상의 수라고 해서 허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실수와 허수를 묶어서 더 큰 수의 범위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우리는 뭔가 모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수의 범위 복소수. 자,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실수와 허수를 가지고 우리는 가장 큰 수의 범위인 복소수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제곱해서 뭐예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 된 수를 다 모아놨고요. 그렇지 않은 그냥 I를 포함하는 I만이 아니에요. I를 포함하는 모든 수는 그냥 허상의 수예요. 허상의 수. 그러면 이제 실수는 또 필요에 의해서 또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하죠. 실수는 어떻게 또 분류를 하느냐. 헤아릴 수 있는 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는 헤아림이 가능해요. 이 유리수고요. 그러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는 소수로 표현을 했을 때,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왜 중요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다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분자를 분모로 나눗셈을 해서 소수 표현하면 그 소수 아래가 파악이 가능한 숫자들이 돼요. 걔네들이 유리수고요. 반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는데 물론 이제 분수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즉 소수로 표현했는데 끝을 알 수가 없는 헤아림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리수가 됩니다. 유리수가 아닌 수, 무리수.
정확히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유리수는 쉽게 얘기하면은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절대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예요. 대표적인 게 파이가 있고요. 자, 근호를 벗을 수 없는 수. 루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루트 2나 뭐 얘는 1.414 어쩌고저쩌고 끝을 헤아릴 수가 없는 숫자들이죠. 반드시 근호를 사용해 줘야만 하는 무리수, 무리무리한 수. 자, 유리수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또 구분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분수로 나타냈는데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딱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가 있고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반드시 분수 형태 그 모양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정수가 아닌 모양이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2분의 1, 뭐 3.5, 뭐 이런 것들은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정수는 뭐예요? 그냥 분모에 1로 나타내고 분자에 어떤 자연수가 있고 풀말을 붙일 수 있는 숫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이런 부호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또 나눴다는 얘기죠. 뭐예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랑 0이랑 음의 부호를 반드시 붙여야 하는 음의 정수. 그럼 1, 2, 3 뭐 이런 숫자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숫자들. 그럼 이제 얘를 제외한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숫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고요. 유리수랑 확연히 구분이 되는 무리수가 있고요. 실수와 확연히 구분되는 허수가 있다. 각각 분류가 되는 그 아이들을 구분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합에서 배웠잖아요. 교집합이 없는 두집합의 관계. 그러면 얘랑 얘네는 교집합이 없는 관계고요. 두 개도 교집합이 없는 관계가 되겠죠. 얘랑 얘도 교집합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이 포항 관계를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 그냥 재미삼아 웃고 넘어가라고 하나만 해드릴게요. 신데렐라는 자정이 되면 유리 구두를 벗고 그 다음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아름답게 포장이 됐지만 실제로는요. 자기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정이 되면 유리 구두를 벗고 실제로는 복수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포함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이 딱딱딱딱딱 포함이 되는 부분집합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자, 수의 분류를 공부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유리수랑 구분이 되는 무리수가 갖는 어떤 성격들과 그리고 실수와 구분이 되는 허수가 갖는 성격들을 이용해서 어떤 규칙성을 알아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무리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어떤 무리수가 있을 경우 얘를 정수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류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거와 이거의 대소관계를 알아보려면 크기 비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해요. 루트 1은 1이고요. 자, 루트 2는 몰라요. 자, 루트 3은 몰라요. 자, 루트 4는 확실히 말할 수 있죠. 뭐라고요? 네, 2라고요. 루트 5는요? 몰라요. 루트 6, 몰라요. 루트 7, 몰라요. 루트 8, 몰라요. 쭉 가다가 루트 9는 얼마가 되죠? 3이 되잖아요. 중간은 싹 날리고 루트 9는 3.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확실히 파악이 되는 경우는 근호 안이 뭐일 때요? 제곱수일 때죠. 4는 2의 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근호 안이 제곱일 때는 근호를 벗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 2라는 것은 결과가 뭔지 모르지만은 1이라는 값이랑 2라는 값 사이에 있잖아요. 하니까 얘는 1점 몇몇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애매한 무리수 값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루트 15랑 4를 비교할 건데요. 4라는 수는 근호로 표현하면은 루트 얼마가 돼요? 16이 되죠. 그럼 근호 안에 있는 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래서 4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보자는 얘기죠. 그럼 루트 5에다 2를 더한 값이랑 2루트 5에다가 2를 뺀 값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의 옵션을 더 공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를 뺐어요. 이 값이 양수이면 우리는 결론 항상 모임을 주장할 수 있죠? 네.
A가 B보다 크다 임을 주장할 수 있죠. 바로 이게 명제잖아요. 우리가 명제를 배우는 이유는 항상 성립하는 무언가의 논리를 배우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면 이것이잖아요. 맞죠? 또 이것이면 이것이 돼요. 그 두 개의 조건은 같은 조건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이용해 먹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 방향이 성립함을 써먹을 것입니다. 자, 써먹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죠? 그럼 나 이렇게 할래요. 루트 5 더하기 2에서 2루트 5 빼기 2를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루트 5 플러스 2 마이너스 2 루트 5 플러스 2가 되시고요. 계산이 되잖아요. 마치 문자 계산하듯이. 1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것이고요. 2랑 2 더하니까 4가 되겠죠. 자, 4에서 루트 5 빼면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건 누가 봐도 양수지만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4라는 수는 루트 얼마죠? 16이잖아요. 잘 봐요. 루트 16에서 루트 5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큰 수잖아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뺐는데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우리가 알아봤던 건 뭐예요? 이 수에서 이 수를 뺀 결과의 부호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A에서 B를 뺐더니 그 결과가 양수였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거 써먹은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학인 거예요. 네. 누구나 봐도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수학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근호를 나타내는 거에서는 그 근호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에서는 근호안이 제곱수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게 바로 조금 확장된 내용이 얘가 되는 거죠. 잘 봐요. 이거 자체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하죠.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도 파기 힘들어요. 무리수라는 얘기죠. 이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죠. 루트 5라는 수는 근호가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인 것을 기준 봤을 때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쵸? 제곱수 가까운 거 4. 루트 4는 2잖아요. 가까운 거 2의 제곱 따면은 3의 제곱 9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결론적으로는 얘가 얼마인 거예요? 2. 얘는 3이 됩니다.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수기 때문에 2점 몇몇몇입니다를 말할 수는 있어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점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이고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이 아이는 이름이 있기는 해요. 0점 몇몇몇.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소수 부분과 반드시 정수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네요. 자, 루트 5라는 수는 2 더하기 소수 부분이고요. 우리가 아무나 소수 부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 이상이면서 1 미만인 숫자들만 소수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를 더한 수냐면은 1을 더한 수잖아요. 확실히 할 수 있죠? 청수끼리 합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3 더하기 소수 부분이잖아요. 됐네요? 그러면은 1 더하기 루트 5의 정수 부분 얼마죠? 3인 거죠.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뭘 고민해요? 주어진 수에서 확실한 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수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이 값은요. 1 플러스 루트 5에서 3만 빼면 되는 거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 즉 소수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수로 표현하기 위한 작전이었네요. 어쨌든 얘는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해서 애매모호한 무리수 형태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 다음에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i의 n제곱의 규칙성은요. 문제 풀 때 필수 사항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해볼게요. i의 1제곱은 그냥 i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i의 세제곱이란 i는 i 제곱에다가 i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자, i 4제곱은요? i 제곱을 제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니까 네, 1 되겠죠. 1. 아니 그러면 i의 5제곱은 다시 i 제곱에다가 i를 곱했잖아요. 1에다가 i 곱한 거니까 다시 i가 되겠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이 반복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i의 6제곱은 얼마죠? i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2. i 7제곱은 마이너스 i. 얘는 1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규칙성이 있다. 몇 개씩? 4개씩이란 얘기고요. 이거 조금 일반화하게 되면은 여기 뭐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의 모임은 다 i의 1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i의 4 곱하기 얼마 더하기 1은 i의 1제곱. 한 개만 더 해볼까요? i의 4 곱하기 얼마 더하기 2라는 것은 이와 같은 규칙성 때문에 i의 제곱과 같다. 그럼 여기 3이면 3제곱. 4면은 할 필요가 없죠. 4의 배수인 거니까 그냥 i의 4제곱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되는 규칙성이 있는데 4개씩 반복이 된다라는 규칙만 기억하시고 또한 문제 풀 때 그대로 써보시게 되면은 다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는 정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항상 이 말 기억하세요. 꿈꾸는 자 그리고 부딪히는 자 견뎌낸 제 값진 결실이다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뵐게요.